우리 히스토리 정유진입니다. 1919년 온 민족이 들고 일어난 3.1 독립운동으로 나라를 되찾길 기대했지만 일제의 칼날에 무참하게 짓밟히자 우리 민족의 허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마음을 파고든 것이 공산주의 사상이었습니다. 1917년 11월 러시아에서 레닌이 주도해 일어난 피해 혁명, 즉 볼셰비키당의 공산주의 폭력 혁명이 성공한 뒤 전 세계에 공산주의 물결이 급속하게 퍼졌습니다. 러시아 공산당은 전 세계 공산주의의 중심이 됐고 1919년 3월 2일 모스크바에서 전 세계 공산화를 위한 코민테른, 즉 국제공산당을 만들어 각국의 공산당을 러시아 공산당이 통제하게 됐습니다. 러시아 혁명 직후이자 3.1운동 바로 전해인 1918년 1월 22일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김철훈이 주도해 이르쿠츠크 공산당 한인지부가 조직됐습니다. 같은 해 6월 26일에는 이동휘 주도로 하바로프스크에서 한인사회당이 창립됐습니다. 이것이 본격적인 한국 공산주의 운동의 시작입니다. 당시 이들이 꿈꾼 것은 공산주의 혁명보다는 항일 독립운동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보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러시아가 우리 민족을 도와줄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러시아 공산당은 전 세계 공산화를 위해 세계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했습니다. 한국의 초기 공산주의자들은 토지도 나눠주고 있는 자 없는 자 차별 없이 잘 사는 평등한 세상이 온다라고 선전했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공산주의가 뭔지도 잘 모른 채 공산당 조직에 몸담았습니다. 공산주의는 점차 지식인은 물론 일반 백성에게도 파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박헌영입니다.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시작했던 이동휘는 1919년 8월 중국 상해로 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일부 독립운동가들을 모아 공산주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러시아에서 만든 한인사회당은 1921년 1월 상해의 고려공산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고려공산당의 청년동맹 책임비서가 바로 박헌영입니다. 그의 화력으로 서울에서 서울청년회, 화요회, 북풍회 등 좌파 조직이 잇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마침내 1925년 4월 17일 서울 을지로 일가의 중국집 아서원 2층 박헌영, 김약수가 주도한 서울 좌파 조직들이 비밀리에 모여 조선공산당을 창당합니다. 다음 날인 18일에는 젊은 공산주의자들이 박헌영의 집에 모여 고려 공산청년회를 만들었고 25세의 박헌영이 실권자가 됐습니다. 7개월 뒤인 1925년 11월 22일 중국과 국경을 맞댄 신의주에서 조선공산당원이 일본 경찰을 폭행합니다. 이 사건으로 일본은 조선공산당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다음 해인 1926년에는 60만세 운동을 주도한 조선공산당원들에게 체포령이 내려집니다. 두 번의 사건으로 모두 135명의 조선공산당원이 체포되고 101명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세력 확대는 벽에 부딪힙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갔던 박헌영이 정신병자 행세를 해서 풀려났던 유명한 사건도 바로 이때입니다. 풀려난 박헌영은 소련으로 달아나 국제 레닌 학교에 입학했고 1934년 국내에서 다시 체포돼 1939년까지 6년간 복역한 뒤 김상문과 함께 공산주의 비밀 조직 경성 콤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장사꾼, 노동자, 엿장수 등으로 변장하고 전국을 돌며 독서 서클과 노동자 조직을 만들어 반일운동과 공산주의 이념 전파에 주력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과 일본이 맞붙은 태평양 전쟁이 시작됐고
1940년 12월부터는 공산당 지하 조직이 폭로되기 시작했습니다. 1942년 12월 결국 경성 콩그룹은 해체됐습니다. 그러나 박헌영은 검거의 소용돌이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일본 경찰이 생각지도 못한 전남 광주로 도피해 3년 동안 광주시 백운동 215번지 광주 연화벽돌 공장에서 벽돌 굽는 인부 김성삼으로 살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감격의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토분단의 비극도 찾아왔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야 했던 걸까요? 태평양 전쟁 말기 폐색이 짙어진 일본의 스즈키 수상은 1945년 7월 28일 항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격파 장교들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8월 6일과 9일 두 번에 걸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그러자 소련은 일본이 곧 항복할 걸 예상하고 미국에게 요청받은 날짜보다 이틀을 앞당긴 8월 9일 만주에 있는 일본군을 항복시키고 곧바로 한반도로 진격했습니다. 8월 13일에는 나진과 청진, 24일에는 평양까지 점령했습니다. 소련이 한반도를 밀고 내려오자 놀란 미국은 북위 38도선의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일본의 항복을 받자고 8월 15일 제의했고 소련의 묵시적 동의로 한반도의 남북을 가른 38선이 확정됐습니다. 미군이 인천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한 달 가까이 지난 9월 8일이었습니다. 일본이 만약 7월 28일에 항복했다면 소련은 만주와 한반도에 진격할 수 없었고 한반도도 분단되지 않았을 겁니다. 미군은 1941년 12월 8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4년간 싸워 일본을 패망시켰는데 소련은 8일 동안 싸우고 한반도 절반을 손에 넣었습니다. 한반도 분단의 원인은 첫째, 일본이 한국을 강제 점령했던 것이고 둘째는 자기 힘으로 일본군을 몰아내지 못한 상해 임시정부의 무력함이며 셋째는 소련군이 먼저 북한을 점령한 것입니다. 국내 지식인과 대중들 사이에 깊이 뿌리를 내려가던 공산주의자들은 소련군이 한반도에 들어오자 유리한 환경 속에 해방을 맞았습니다. 앞을 내다보기 어렵던 해방 직후 남한에서도 먼저 주도권을 잡은 것은 공산주의였습니다. 지하에 숨어있던 공산주의자, 감옥에서 풀려난 공산당원, 해외에서 돌아온 좌익 세력이 경칩을 맞은 풀벌레들처럼 활개치기 시작했습니다. 광주에서 올라온 박헌영은 8월 20일 서울 명륜동 김혜균의 집에서 자신이 1925년 만들었던 조선공산당의 재건준비위원회를 만들고 현 정세와 우리의 임무라는 태제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른바 8월 태제로 불리는 이 활동 지침은 민족 분열과 계급 대립을 부추기는 내용이어서 가뜩이나 혼란에 빠져있던 우리 민족에게 매우 위험한 지침이었습니다. 박헌영은 일제가 한반도 철수 직전 여운형과 협상해서 만든 전국적 조직인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을 차츰 장악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9월 6일에는 경기여고 강당에 600여 명의 전국인민대표자 회의를 소집해 이 자리에서 인공, 즉 조선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선포했습니다. 9월 8일 미군이 남한에 진주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미군이 오기 전 미리 정부 수립을 선언해 주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이로써 건주는 공산당의 이용만 당한 채 9월 7일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해방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1945년 9월 12일 가랑비가 내리던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시가 행진이 벌어졌습니다. 소위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립을 병축하는 행사였습니다. 행진은 종로와 을지로, 광화문, 중앙청까지 돈 뒤 오후 4시쯤에야 해산됐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인공, 조선인민공화국이란 것이 만들어졌음을 똑똑히 알게 됐습니다. 마치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10월 7일에는 인민위원회라는 사실상의 행정조직이 출범했습니다. 노동자, 농민, 도시근로자들의 이익을 지켜주고 서민 생활을 급격히 개선시키겠다는 구호에 대중들은 열광했습니다. 박헌영은 국민들이 믿고 따르던 이승만을 간판으로 내세우기 위해 인공주석 취임을 끈질기게 부탁했습니다. 이승만이 끝내 거부하자 박헌영은 그때부터 사사건건 이승만을 비난했습니다. 이승만은 12월 20일 공산당에 대한 나의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온 세계를 파괴하는 자도 공산당이요, 조선을 파괴하는 자도 공산주의자라고 밝혔습니다. 사흘 뒤 박헌영은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대표 명의로 이승만을 민족 반역자 및 친일파의 수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28일 미 영소 3국 외상회의에서 한국을 일정 기간 맡아서 다스리겠다는 신탁 통치안이 가결됐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즉시 독립을 제의했지만 소련은 신탁 통치를 고집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좌익과 우익이 모두 결사반대에 나섰지만 며칠 뒤인 1946년 1월 2일 소련의 지령을 받은 박헌영은 돌연 찬탁, 즉 신탁 통치를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소련의 지령을 받은 공산당은 하룻밤새 찬성을 하고 나섰으니 이때 이미 민족 분열의 신은 싹트고 있었다. 1월 11일 박헌영은 미 군정의 하지 사령관을 찾아가 신탁 통치 반대 집회를 중지시켜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합니다. 이후 남한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좌우의 대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남한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던 박헌영. 그러나 마음이 편치만은 못했습니다. 1945년 10월 23일 박헌영은 평양 분국 승인서라는 문서를 승인합니다. 원래 공산당은 일국 일당, 즉 한나라의 당 하나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북한을 점령한 소련은 서울에 먼저 만들어진 조선공산당을 직접 통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선공산당의 분국을 평양에 만들어 사실상의 중앙당 역할을 하게 한 것입니다. 박헌영은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해인 1946년 7월 소련이 박헌영과 김일성을 만난 자리에서 김일성을 북한 정권 최고 지도자로 지명했습니다.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김일성이 주도한 북조선 노동당, 즉 북노당 창립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남한에 있던 조선공산당은 석 달 뒤인 11월 백남훈의 신민당, 여운형의 인민당과 합당해 남조선 노동당, 즉 남노당이 됐습니다.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중앙당과 김일성의 조선공산당 평양 분국이었던 관계가 이제는 북노당과 남노당의 대등한 관계가 돼버렸고 실질적으로는 김일성이 훨씬 위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노당이 활동자금 조달을 위해 천문학적인 액수의 가짜 돈을 찍다 적발된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이 터졌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역사의 반전이었습니다. 위조 집회까지 찍어내서 남한의 경제 혼란을 획책했으니 이것이 1946년의 정판사 사건이었다. 체포령이 내려진 박헌영은 1946년 9월 남한을 버리고 해주로 도주했습니다. 한순간에 우두머리를 잃은 남노당은 급격히 힘이 빠져갔습니다. 반면 소련을 등에 업은 북노당은 거칠 게 없었습니다. 다음 해인 1947년 2월 전국적인 행정조직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 임시를 빼버리고 1년 뒤인 1948년 2월 6일에는 아예 이름을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바꿨습니다. 헌법을 공포하고 화폐까지 찍었으니 남한보다 6개월이나 먼저 단독 정부를 만든 것입니다. 9월 9일에는 괴뢰 정권인 소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의 수립을 선포했다. 초대 내각 수상으로 취임한 김일성은 미소, 양군, 철수 등 8개 항의 정강을 내세움으로써 이때 이미 침략 흉계를 드러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승만이 단독 정부를 세워 분단을 고착시켰다고 비난하지만 실질적인 정부 조직인 인민위원회를 만든 것도 사실상의 국가인 인민공화국을 만든 것도 북한이 먼저였습니다. 빛나는 투쟁 경력을 자랑하며 한국 공산주의 운동을 주도해온 내로라 하는 거물들이 질비했던 남노당.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그 주도권은 소련군 장교 출신 김일성이 만든 북노당에 넘어가고 남노당은 급속하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몰락의 길은 자신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 전체를 피비린내 나는 비극으로 몰아넣는 폭력적인 자멸이었습니다. 1946년 4월 남한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 붙잡힌 남노당원들에 대한 1심 재판이 7월 29일 시작돼 11월에 끝납니다. 재판이 시작되던 7월, 남노당은 기존 전수를 180도 전환합니다. 지금까지는 선거를 통해 남한에서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박헌영은 이군정과도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려 했고 이승만을 얼굴마담인 주석으로 영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적 액수의 가짜 돈을 찍다 적발된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으로 미훈정은 남노당을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대중들의 여론도 삽시간에 차가워졌습니다. 북노당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남한에서의 기반마저 흔들리자 박헌영이 택한 마지막 선택이 바로 신전술입니다. 신전술은 공산주의의 이론대로 폭력으로 기존 체제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1946년 6월 27일부터 7월 12일까지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 신전술을 언급했지만 김일성의 반대로 일단 미뤄졌습니다. 그러나 다급해진 박헌영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파업, 테러, 모든 수단을 동원한 반체제 활동. 이를 위해 우선 조직을 강화했습니다. 조선 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전평,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 민애청, 민주여성동맹 여맹, 그리고 민주학생연맹. 지역마다 거미줄처럼 뻗어나간 좌익 조직들이 모두 남노당의 선봉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신전술을 행동에 옮긴 사건이 바로 1946년 9월 총파업입니다. 박헌영은 1946년 9월에서 10월 사이 이군정의 체포령을 피해 남한에서 북한 해주로 도망갑니다. 이즈음인 9월 중순, 대구시 금정에 있던 전평 경북도 위원회 사무실, 남노당 대구시당 위원장 손기영, 전평 경북도 위원장 윤장혁, 기타 각급 공산조직 단위 책임자들이 모였습니다. 파업을 모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남조선 노동자 총파업 대구시 투쟁위원회라는 단체가 결성됐습니다. 전평 대구시위원회 선전부장 연필수는 11명의 주동 간부들과 연일 신의 각처를 쏘다니며 공산주의 선동가인 적기가를 부르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라! 식량을 더 배급하라!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라! 이런 구호를 외치며 파업을 선동했습니다. 이들이 파업에 자신감을 가진 것은 흉흉해진 민심 때문이었습니다. 1946년은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물자난으로 시한폭탄이 폭발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물가가 하루에도 2배, 3배 뛰고
당장 먹을 것도 없으니 유순하던 국민조차 빨리 식량 배급을 늘리라는 구호를 서슴지 않고 외칠 정도였습니다. 결국 파업의 방아쇠는 당겨지고 말았습니다. 1946년 9월 23일 부산 철도 노동자 7천여 명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인 24일에는 서울 등 전국의 철도 노동자 4만 명이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전국의 철도는 멈춰섰습니다. 고속도로가 없던 당시 철도가 멈추면 전국이 멈추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파업의 명분은 노조원 처우 개선이었지만 배후에는 소련 공산당과 김일성 그리고 박헌영의 합의에 의한 지령이 있었습니다. 박헌영은 전평에 지령을 내려 철도 노조 총파업본부를 영등포 공장에 설치했습니다. 철도 파업을 신호탄으로 전신, 전화, 전기, 운수, 섬유, 금속, 화학, 출판, 신문 등 40여 개의 노조단체에 소속된 노동자 25만 천여 명이 파업에 가담했습니다. 서울에서만 295개의 공장이 멈춰섰고 노동자 3만여 명과 학생 1만 6천 명이 파업했습니다. 전국이 대혼란에 빠지자 급기야 미군정의 러치 장관이 불법 파업임을 선언했고 9월 30일 오후 5시부터 수도경찰청 경찰관 3,500여 명이 철도노조 총파업본부를 급습했습니다. 농성하던 1,800여 명이 검거되면서 파업은 가까스로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경찰관과 철도 노동자들의 충돌로 10여 명이 부상했고 2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9월) 총파업으로 노동자들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식량 문제 해결도 처우 개선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소련 군정과 남로당의 정치적 음모에 의한 파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들의 조사 결과 파업은 공산주의자들의 치밀한 사전 모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시민들은 힘들어 못 살겠다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파업에 가담했습니다. 당국이 이 사태는 공산당의 선동 때문에 발생했다고 발표했고 10월 3일자 대동신문은 9월 총파업의 배후 조종자는 조선공산당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공산당은 9월 총파업을 전초전으로 대대적인 폭동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고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파업들이 잇따랐습니다. 박헌영의 월북과 9월 총파업을 전후해 공산당원들은 우파 지도자 저격에 나섰습니다. 9월 12일 도남장을 출발한 이승만의 자동차가 창덕궁 앞길에 다다랐을 때 부근 골목에 잠복하고 있던 괴한 2명이 권총으로 이승만을 저격했지만 마치지 못했습니다. 붙잡힌 괴한은 평안남도 강동군 출신의 공산당원 22살 김광명과 김영수였습니다. 이들은 이승만을 암살하려고 8월 초 서울에 잠입했습니다. 10월 16일에는 미 군정청의 경무부장, 즉 경찰의 총수였던 조병옥을 향해 괴한이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훗날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이승만과 대결한 조병옥은 서울 중구 다동에 있는 미장그릴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범행은 실패로 돌아갔고 붙잡힌 범인 유주열은 역시 조선공산당 산하단체인 민주청년동맹 소속이었습니다. 11월 13일에는 수도관구 경찰청장, 즉 서울경찰청장인 장택상이 서울 장교동 자택을 나서 출근하던 중 을지로이가 한양 양복점 앞에 이르렀을 때 괴한 2명이 차에 수류탄을 던졌지만 실패했습니다. 체포된 범인 21살 김용함은 조선공산당 산하 민청요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불안이 극도로 짙어가던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대구 10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도서출판 휘선, 박윤식 저,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사의 기록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승만은 누구인가와 여수 14연대 반란편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